1876년 2월 27일 조선과 강화도에서 조일수요 조규를 맺은 일본은 1877년 9월 사무라이와 마지막 혈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사 계급은 수대에 걸쳐 일본을 지배하던 세력입니다.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던 구세대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칠 수 없는 적을 눈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나라를 현대화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산업시대였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러시아까지, 유럽에서 극동까지 산업혁명은 수세기 동안 일과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농경사회는 뒤로 밀려나고 현대사회가 등장했습니다. 기계의 힘을 빌려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멀리 이동하고 더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때문에 시장과 자원을 두고 다투는 싸움이 벌어졌고 이 싸움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조선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후대에 석유왕으로 불리는 록펠러가 태어난 1839년 중국은 거의 300년 동안 해외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국 생산품은 세계 곳곳에 팔며 큰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영국처럼 산업화된 나라들은 새로 지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4억 인구가 사는 중국에 팔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839년 광둥, 중국은 외국인들과 거래하는 항구를 한 곳으로 제한시켰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날 광저우라고 부르는 중국 남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외국 상인들의 판매 행위는 엄격히 제한했지만 중국 상품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인들이 열광하는 차입니다. 영국인들의 차에 대한 수요는 열풍이라 할 정도로 엄청났고 정부도 국민들 못지않게 차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제국 전체 세수의 10분의 1이 차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찻값으로 은화를 요구하면서 영국의 은은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은을 되찾으려면 중국인들이 살만한 상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황제는 아편이 그의 세금과 백성들을 좀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제는 신임하는 측근 임칙서를 광둥에 흠차 대신으로 보냈습니다. 이전에 부임했던 관리들은 매수하기 쉬웠지만 임칙서는 첨령했습니다. 임칙서는 상거래 구역을 수색했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아편 거래는 사형에 처할 중죄이며 외국인은 차명, 중국인은 교수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칙서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3억 달러에 달하는 아편 2만 상자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자국 상인에 대한 처분에 분개해 해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목조선으로 구성된 중국 함대 앞에 산업시대의 신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증기력으로 움직이는 포함과 세계 최초의 철기 전함도 있었습니다. 중국 연안 도시에는 엄청난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공격은 2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1842년 황제는 강화를 청했고 중국은 폐기한 아편에 대한 보상금과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중국 항구 5곳이 외국 상인들에게 개방되었고 홍콩 섬은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중국 문전에 영국 식민지가 생긴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산업 강국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신무기의 위력을 뼈저리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의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지구상에서 경쟁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산업혁명에 있습니다. 이는 9,000년 전 농업이 시작된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수세기 동안 노동력과 물, 바람에 의지해 이동하고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1765년 스코틀랜드의 한 엔지니어가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동네 세탁장을 지나가던 중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고 증기실을 하나 더 두면 증기를 식혀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연료의 4분의 1만 쓰고도 같은 양의 동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발명으로 인류 생활이 거의 송두리째 바뀌었고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1800년대 초 증기기관은 전 세계의 방적 공장과 제철 공장의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의 원료인 석탄 수요가 치솟아 수천 개의 갱도가 새로 뚫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지선이나 도로를 이용한 석탄 운반은 너무 느렸습니다. 더 빠른 운송수단이 필요했습니다. 18살 때까지 글을 몰랐던 조지 스티븐스는 독학으로 엔지니어가 되었으며 1825년 수년간의 연구 끝에 독특한 생김새의 발명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코모션 호입니다. 기계의 작동 여부는 아무도 몰랐으며 폭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용감한 주민들이 시운전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스티븐스는 특별 손님을 위한 객차를 따로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석탄차에 탔습니다. 영국 북동부의 작은 도시 스투턴에서 달링턴까지 42km의 이 첫 여정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철도가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원자재와 완성품이 빠른 속도로 영국 전역을 오갔고 이 기세는 나머지 유럽 국가와 미국 그리고 아시아와 남미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빠르게 더 멀리 여행할 수 있었고 도시를 향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기계를 가동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집단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나자 대다수의 영국인은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전 세계 인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시대의 발명품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증기선, 강철도교, 전보, 환한 밤거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는 재빨리 산업사에 합류해 원자재와 새로운 시장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한때는 군사력 하나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는 산업이 제공하는 돈과 무기가 있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에서는 미래를 결정할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최재호가 동학을 창시한 해이자 일본이 미국에 최초로 외교관이 부임한 1860년 미국 남부 전역에 퍼져있던 모카밭에서는 400만 명의 노예가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남부의 모든 농장과 땅을 합한 것보다 값이 비쌌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나라가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남부 지역의 농장주들은 이 수익성 좋은 사업을 새로 개척된 영토에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에는 노예제도가 비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860년경 산업화된 미국 북부에는 약 1900만 명이 살았습니다. 남부 인구는 800만 명에 노예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유권자 수가 많은 북부의 정치 권력이 우세했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북부 출신인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는데 그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노예제도 확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있기 전 남부의 7개 주가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해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이것이 남부연합입니다. 남부의 미시시피주는 노예제도에 대한 공격은 상업과 문명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언하며 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링컨은 남부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 다른 주로 확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이라고 남부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1861년 4월 12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군대가 연방군의 섬터 요새를 공격해 남부연합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링컨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과거 사회와 산업화된 미래 사회의 전투였습니다. 링컨은 제조업계의 힘을 동원해 세계 최초의 근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남부에는 유능한 장군들과 열의에 불타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양측 군인 수십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링컨은 연방을 단결시키고 남부군을 무찌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1863년 새해 첫날 링컨은 반란주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북부에서 큰 지지를 받았고 흑인들을 연방군에 몰려들게 한 효과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부의 부와 권력의 원천인 노예제도가 무너졌습니다. 1865년 4월 9일 남부연합군은 항복했습니다. 62만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미국의 다른 전쟁 전사자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남부는 패배했지만 최후의 유혈사태를 일으킵니다. 남부가 항복하고 닷새 후 링컨과 그의 아내 메리는 승전 기념회 공연을 보러 워싱턴의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극장을 찾은 유명인은 링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배우이자 남부연합의 소속이었던 존 윌크스 부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를 대신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부스는 버지니아주의 라틴어로 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폭군의 말로다. 북부는 영웅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남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신문은 압제자의 죽음에 남부가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링컨 덕분에 미국의 연방정부는 유지되었고 노예 경제체제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농업이 아닌 산업을 원동력으로 삼아 번영했고 현대사에서는 최초로 초강대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지구를 반 바퀴쯤 돌아가면 후대에 세계의 두 번째 초강대국이 될 나라가 아직 과거 농업사회에 갇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작농의 반은 농노였습니다. 2200만 명이 법적으로 지역 영주의 소유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미국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육체 노동을 강요당했고 복종하지 않으면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강력한 신식 무기와 증기선, 대포에 패배당한 직후였습니다. 알렉산드로 2세 황제는 러시아가 번영하려면 근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노들을 해방시켜 새로운 산업 노동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러시아 귀족들은 농노를 해방시킬 마음이 없었지만 한 명은 예외였습니다. 노름꾼이자 바람둥이인 이 젊은 백작은 나중에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고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남기게 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스크바 남부 1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영지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 주위에 11개의 집이 있는 작은 마을에는 300명의 농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56년 톨스토이는 크림 전쟁 참전 계기로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당한 농노제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터로 나가서 소작농들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과수원에서 나무를 가꾸고 밭을 갈며 농노들과 함께 일했고 이것이 참다운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국민의 대다수가 읽고 쓰지 못하는 한 러시아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859년 10월 농노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후 3년 동안 13개 학교를 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농노들에게 자유를 제안했습니다. 각자에게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무상으로 또는 헐값에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황제가 농노를 해방시킬 것이며 더 많은 땅을 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861년 3월 3일 황제의 농노 해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 2세는 성난 귀족들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농노들은 자유로운 몸이 되는 대신 거품이 잔뜩 낀 땅값을 지주들에게 내야 했고 대부분 귀족들을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름뿐인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부유한 지주와 가난한 소작농이 사는 농업국가로 남았고 산업국가라는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50년 후 소작농과 빈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의 러시아를 쓸어버리고 모든 노동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산업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200년 이상 바깥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처럼 오래된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지주와 소작농의 땅이었으며 예법과 명예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세계는 새로운 시장이 굶주렸고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나서서 일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무역협정을 거절하자 미국 대통령은 에도 지역에 근대식 전함을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일본의 통치자들은 아편 전쟁 때 중국이 당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한포 사격을 피하려면 미국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욕을 또다시 당할 수 없었기에 일본은 산업화에 매진했습니다. 당시의 구호는 따라잡아라, 능가하라였습니다. 일본은 서양의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과 교사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0년도 채 안 돼서 철도와 전신선, 공장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기모노의 시대는 물러가고 양복이 유행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서양 문물에 열광하며 변화를 추구하던 이때 이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무라이입니다. 이 무사 계급은 수세기 동안 신분을 세습하며 권력을 장악하고 일본을 지배했습니다. 칼을 휴대하거나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었고 세금 면제 혜택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일본의 새로운 세상에서 특권을 가진 중세의 무사는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군대는 징집병들로 채워졌고 사무라이의 권리와 신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을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들로 여겼습니다. 이 전사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사무라이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알려진 사이코 다카모리입니다. 사이고는 무사 영웅으로 일본 전역에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이 그와 그의 계급에 등을 돌리는 것은 배신 행위였습니다. 1877년 사이고는 사무라이 반란군 4만 명을 이끌고 도쿄의 근대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힘입은 군대 유력을 맛보게 됩니다. 전함, 대포, 그리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진입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의 치열한 전투가 끝나자 사무라이의 병력은 겨우 300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거리낄 것 없이 산업화와 근대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서구 세계를 따라잡을 일본은 오래되지 않아 그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일본의 근대식 해군은 러시아 전함 8척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중세 이후 처음으로 동양 국가가 서양 국가를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작업장으로 이름을 날리며 오늘날까지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을 세웠습니다. 19세기 산업화된 국가들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치솟는 이윤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과 원자재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프리카는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토지의 수탈이 이루어진 곳으로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지였습니다. 1900년 아직 정수당하지 않은 거대한 야생의 밀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주변은 유럽의 식민지로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포르투갈이 차지했습니다. 이곳 콩고는 원자재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1877년 영국계 미국인 탐험가인 헨리 모튼 스탠리는 서양인 최초로 4,800km에 이르는 콩고강 전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999일 동안 탐험을 했으며 2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중심으로 통하는 무역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으로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은 벨기에의 왕인 레오폴드 2세였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가 국민이 얼마 안 되는 작은 국가라는 사실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새로운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국왕의 계획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케이크 한 조각을 차지하기로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제 아프리카 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 단체가 아프리카의 서양 문명과 종교를 소개하는 인도주의적 임무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모튼 스탠리를 수석 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스탠리의 임무는 강 전체를 따라 무역 기지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콩고의 천연 자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족장들은 유럽의 사치품과 술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내주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9년이 채 안 돼서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의 면적의 76배에 달하는 콩고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을 콩고 자유국의 국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콩고가 자선단체의 보호를 받는 자유국가라고 믿도록 벨기에 정부와 세상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콩고는 레오폴드 한 사람이 사적으로 소유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편히 앉아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콩고에서는 용병대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국왕의 고무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노역을 거부한 마을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콩고 인구의 절반이 학살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인 약 100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1901년 레오폴드의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한 비밀이 폭로되면서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왕은 콩고에서 벌어진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908년 정부는 레오폴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고 콩고를 벨기에에 합병시켰습니다. 콩고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했지만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의 후유증으로 독재 정권과 내전에 시달렸습니다. 앞을 다투며 수익을 쫓는 유럽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산업혁명은 발전과 성장이라는 업적을 남겼지만 이익과 팽창 그리고 탐욕이라는 어두운 유산도 남겼습니다. 그 때문에 대륙 하나가 파괴되었으며 훗날에는 전 세계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산업 강국들 간의 과열된 경쟁이 폭발하면서 인류 역사의 치명적인 것으로 기록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산업시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은 놀라운 속도로 공장을 짓고 군수품과 전함을 생산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했습니다. 1914년 독일 황제는 이 자산을 이용해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유럽 재패입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동맹해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혁명 덕분에 대량 학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총, 포탄 그리고 비행기, 잠수함과 탱크에 9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희생되었습니다. 1917년 끔찍한 전투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 세계대전은 아니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유럽인들 싸움에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 수뇌부는 영국이 굶주려 항복하기를 바라면서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상선을 격침하는 무제한 잠수함전을 계획했습니다.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상선이 미국에서 오는 것이었고 미국 배를 침몰시켰다간 미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의를 돌릴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한 독일인이 기발한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독일의 신임 외무장관 아르투르 치머만이었습니다. 치머만은 미국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라고 멕시코를 부추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텍사스와 뉴멕시코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해당되는 거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상한 계획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독일 잠수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치머만은 국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보안 라인을 통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은 치머만의 생각만큼 보안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해군 정보부에서 이 정보를 가로채 암호를 해독했고 윌슨 대통령에게 독일의 음모를 알렸습니다.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영국의 계략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을 묻는 독일의 여론 앞에 치머만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머만의 고백과 격렬한 여론의 반응은 독일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이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군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머만은 외교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새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정보 스캔들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나자 그는 동쪽의 적국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1917년 2월 러시아의 파업 노동자들이 황제에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전쟁, 철수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독일군 사령부도 바라는 바였습니다. 저항 세력에게는 이들의 요구를 정치적 현실로 만들어줄 지도자가 필요했고 아르투르 치머만은 그 적임자를 찾아냈습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 그의 다른 이름은 레닌입니다. 스위스에 망명했던 레닌은 그의 볼세비키파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전하길 원했습니다. 1917년 4월 치머만은 비밀리에 레닌과 그의 추종자들을 기차에 태워 취리히에서 러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치머만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장관으로서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그는 전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레닌과 볼셰비키파는 10월 혁명에 불을 붙였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해에 소련은 전쟁에서 철수했지만 독일이 물러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연합군은 곧 독일을 항복시켰습니다. 이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세계 무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20세기에는 이 두 국가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반된 사회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삼아 산업시대를 이끌며 현대 세계를 나누어 지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를 뒤덮은 전쟁과 문화혁명을 지나 경이로운 디지털 시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개꿀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